작전실의 거대한 전자지도 위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USS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방어망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5조 원짜리 핵추진 항공모함이 순식간에 격침당하고 그를 호위하던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연달아 침몰하고 있다. 작전실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한다. 레이더 담당 장교의 손이 떨리고 있고 함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격자의 정체를 아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척이 넘는 함정들이 연달아 격침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자는 단 한 번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바다에 유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작은 나라의 해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대령까지 진급한 잠수함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경험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 봄, 하와이 펄하버 기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훈련인 림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잠수함 작전 담당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번 훈련에서는 각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참가국 명단을 확인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잠수함을 가지고 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장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깐, 한국이 언제부터 잠수함을 운용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991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정보 담당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1991년. 그럼 이제 겨우 7년째라는 거 아닌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차 신참이 우리와 같은 무대에 선다고. 브리핑룸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120년간 잠수함을 운용해온 세계 최강의 해군이었습니다. 우리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들은 바다의 늑대라고 불리며 전 세계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150년의 역사를 자랑했고 영국 해군 역시 100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7년 차인 한국 해군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훈련 참관 정도의 의미겠지. 베테랑 함장인 데이비스 대령이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우리 눈에 띄기도 전에 격침당할 걸. 그나저나 한국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젊은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209급 디젤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기술 이전받아 만든 거라네요. 정보 담당 소령이 자료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209급.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1970년대 기술 아닌가? 우리 로스앤젤레스급과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지. 그때 저희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 어떤 해군보다 우수했고 특히 잠수함 전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 해군은 예전 같지 않았고 중국은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국 해군의 참가는 마치 대학 미식 축구팀에 중학생이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훈련 시작 일주일 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보러 갔습니다. 펄하버 잠수함 기지에 정박해 있는 장보고함을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급에 비해 턱없이 작았고 디젤 엔진 소리도 시끄러웠습니다. 더욱이 승조원들도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저 친구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훈련에 참가한다고 동행했던 잭슨 소령이 의아해했습니다. 뭐, 국제 친선의 의미겠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실전에서는 10분도 못 버틸 테니까. 그때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형식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훈련에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반쯤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신감을 저는 그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훈련 전날 밤 장교 클럽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각국 해군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군, 영군, 프랑스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군, 캐나다군, 그리고 한국군까지. 저는 한국 잠수함 지휘관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이 첫 림팩 참가라고 들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경험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은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24시간 안에 격침당할지 48시간 안에 격침당할지 내기하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24시간도 너무 길어. 12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다른 장교가 맞받았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훈련 첫날 새벽 5시 태평양 한가운데서 림팩 98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상통제센터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대한 전자지도 위에는 참가국들의 함정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미군, 빨간색은 적군, 노란색은 중립군, 그리고 초록색은 한국군이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초록색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장보고함이었죠. 작전 개시. 함대 사령관의 명령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군의 대규모 함대 침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3척이 주력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잠수함들이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은 솔직히 저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작 30분 후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화면에서 사라졌는데요. 레이더 담당 중사가 말했습니다. 사라졌다고? 격침당한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격침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기술적 문제겠지. 경험 부족이니까. 하지만 30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 구축함 2척 격침.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격침시켰지?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전자지도를 다시 확인했지만 장보고함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빨간 점 2개가 확실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레이더에 안 잡히지? 동료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1시간마다 적군 함정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심지어 잠수함까지.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의 주체는 여전히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베테랑 함장인 데이비스 대령이 당황해했습니다. 오후 2시경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USS 시울프가 격침당한 것입니다. 시울프 격침 확인.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울프는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잠수함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자랑했죠. 그런 시울프가 격침당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울프를 격침시켰지? 함대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역시 한국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7년차 신참이 120년 역사의 미 해군 최강 잠수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해군 연락장교를 찾았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시울프를 격침시킨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레이더에도 안 잡혔는데. 저희만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 단 한 척이 적군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미군의 최신의 핵잠수함 2척과 이지스 구축함 3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보고함이 단 한 번도 적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교 클럽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며 훈련 결과를 분석했을 텐데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데이비스 대령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참이라고 무시했는데. 젊은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7년차 해군이 120년 역사의 미 해군을 압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다른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완벽한 스텔스 능력, 정확한 타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에서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거의 우리 핵잠수함 수준이었어요. 디젤 잠수함이 그럴 수 있나? 누군가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뢰 명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13발 중 13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00% 명중률이라는 것은 우리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전술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술 분석관이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잠수함 전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한국 해군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훈련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잠수함 함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보여주신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국 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더 간절했을 뿐입니다. 간절했다. 네. 저희는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하죠. 그래서 훈련할 때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림팩 98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이번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 해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1년 후에 확실해졌습니다. 1999년 여름,
텐덤 트러스트 훈련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또다시 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림팩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다를 거야. 동료 장교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맞아. 작년은 우리가 너무 방심했던 거지. 다른 장교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작년 한국 잠수함 함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간절했을 뿐이라는 그 말이 말이죠. 텐덤 트러스트 훈련은 림팩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의 순양함 USS 오클라호마 시티가 핵심 표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성이라고 불리는 막강한 순양함이었죠. 훈련 시작 전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보고함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모습에서 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작년에는 운이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옆에 있던 잭슨 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훈련 당일, 저는 다시 해상통제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훈련 시작과 함께 장보고함이 다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또 사라졌네. 레이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찾아보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장보고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닷속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격침.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미 해군의 자랑인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이었습니다. 강력한 방어력과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거의 무적의 함정이었죠. 그런 함정이 격침당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격침시켰나? 함대 사령관이 급히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입니다. 어뢰 한 발로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뢰 한 발로 순양함을 격침시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명중 위치가 정확해야 하고 타이밍도 완벽해야 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장보고함이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최첨단 레이더도 주변 함정들의 소나도 그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결과를 분석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번에도 완벽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핵심 표적을 제거했고 전체 훈련 기간 동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 해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해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훈련 방법, 전술 등을 연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비록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훈련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전과 같은 강도로 훈련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주변에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더 간절하게,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림팩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해군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사전 브리핑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절대 얕보지 마라. 지난 2번의 훈련 결과를 봤잖아.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장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번에는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다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림팩 2000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규모 훈련이었고 참가국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도 어김없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고의 소나 전문가들과 레이더 분석가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련 시작과 함께 장보고함이 사라졌고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적군 11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번의 피해 없이 말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소나 전문가가 좌절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선 같았어요. 레이더 분석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120년 역사의 미 해군이 10년도 안 된 신생 해군에게 연달아 패배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 데이비스 대령이 위스키를 털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뭔가 비밀 기술이 있는 건 아닐까? 젊은 장교가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모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데이비스 대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4년 림팩 역사상 가장 대규모 훈련이 계획되었습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존 스테니스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항모 전단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존 스테니스 함대의 대잠전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함대 사령관이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존 스테니스를 중심으로 최첨단 이지스함 2척, 대형 순양함 2척이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들이 수중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망이었습니다. 설마 이 방어망도 뚫린다면?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옆에 있던 장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제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훈련 시작 전날, 저는 한국 잠수함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장보고함이었지만 승조원들의 모습에서 더욱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들걸요. 한국 잠수함 함장과 마주쳤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담담한 대답에서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존 스테니스 항모 전단이 작전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지스함 안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5조 원짜리 핵추진 항공모함, 최첨단 이지스함들, 그리고 바다의 늑대라 불리는 핵잠수함들. 이보다 강력한 함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함정 전투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함대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레이더와 소나가 최대 성능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반경 100캐리 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처음 3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것 같은데, 젊은 장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뢰 접근. 소나 담당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어디서?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방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 스테니스 피격. 무전기에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전자지도 위에서 존 스테니스를 나타내는 파란 점이 깜빡이더니 사라졌습니다. 15조 원짜리 핵추진 항공모함이 격침당한 것입니다. 이지스함 1번도 피격.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양함 2번도 피격. 이지스함 2번도 피격. 연달아 들어오는 피격 보고에 작전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방어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함대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레이더와 소나가 최대 성능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공격자의 위치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양함 1번도 격침. 호위함 3척 연속 격침.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가 우리를 하나씩 사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자지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란색 점들로 가득했던 화면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함대가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함대의 80%가 격침당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모를 비롯해 이지스함 2척, 순양함 2척, 그리고 수많은 호위함들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원을 위해 보낸 구축함 4척마저 순식간에 격침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 함정 확인.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2척만 남았습니다. 30척이 넘는 함정 중에서 고작 2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핵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공격자는 확인됐나? 함대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의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 단 한 척이 미군의 항모 전단 전체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피해 없이 말이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절대적 우위, 첨단 기술의 힘, 경험의 중요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옆에 있던 베테랑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패배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결과 분석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석할 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바다가 오늘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함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히 압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승리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 해군이 이렇게 강한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주했었나 봅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한 환경에서 특화된 전술을 개발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깊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 해군 수뇌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미 해군의 대잠전 함대 사령부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한 새로운 전담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2004년 림팩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한국 잠수함 때문이야. 동료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척의 잠수함이 전 세계 최강 해군의 조직 개편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 해군의 절대적 우위를 믿지 않게 되었고, 다른 나라 해군들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 림팩 참사 이후 저는 심각한 정신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쌓아온 자신감과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톰슨 대령, 괜찮습니까? 부하 장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제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미 해군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고 새로운 대잠전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잠전 함대 사령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잠수함 하나 때문이라니. 동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해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훈련 방법, 전술 철학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한국 해군의 짧은 역사였습니다. 현대적인 잠수함을 운용한 지 고작 1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이런 수준이라니. 저는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훈련 강도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과 실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휴전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야.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후와 지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변화무쌍한 날씨,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 이런 환경에서 훈련한 한국 해군은 어떤 조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주했었구나. 저는 자책했습니다. 미 해군은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더욱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순신은 400년 전 조선시대의 명장으로 적은 수의 함대로 몇 배나 되는 적군을 물리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술과 정신이 현재 한국 해군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힘이란 게 이런 건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순신의 핵심 전술은 기습과 은밀성이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후 다시 사라지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잠수함이 사용하는 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정신을 계승한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성격적 특성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끈기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자신들만의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만 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지금은 독일보다 더 뛰어난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는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한국 해군의 강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환경, 역사적 전통, 민족적 특성,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해군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동시에 미 해군의 문제점들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교류 확대, 새로운 훈련 방법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하나? 일부 장교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림팩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결국 제 건의는 받아들여졌고 한국 해군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류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진해에 있는 한국 해군사관학교와 잠수함 기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 해군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장병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대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훈련 시설에서 본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 바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훈련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한국 장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한국을 방문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존경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국 해군 장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중령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2004년 림팩에서 장보고함의 부함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김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 간절했을 뿐이었죠. 간절했다. 네.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 해군은 너무 오랫동안 절대적 우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훈련 중에도
실제로 적이 공격해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죠. 그날 저는 한국 잠수함의 실제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강도는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훈련 교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힘드니까요. 훈련이 실전보다 쉬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 해군이 그렇게 강한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국 해군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술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 개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원래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지금은 독일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 저감 기술과 은밀성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해양 환경이 특수합니다. 얕은 바다, 복잡한 해안선, 많은 섬들. 이런 환경에서 작전하려면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불리한 환경을 오히려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교류를 통해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한국 해군 장병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님은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400년 전에도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순신의 핵심 정신은 필승의 의지와 창의적 전술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순신 제독님께서 명량대첩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해군의 강함이 단순히 기술이나 훈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신적 뿌리가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물려받은 자긍심과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류 프로그램 기간 중에 저는 한국의 조선업체도 방문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현대중공업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디젤 잠수함인가요? 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건조 중인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기도 컸지만 무엇보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조선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디젤 잠수함이자 성능면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3,000톤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4,000톤에 가까운 크기였고 장거리 항해 능력과 은밀성 면에서는 일부 원자력 잠수함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서요. 그가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해군 지휘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의미 깊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톰슨 대령, 우리가 강한 것은 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또한 미군의 보호하에서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동맹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해졌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했고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상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과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일부 장교들이 의심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한미 해군 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도 한국 해군의 훈련 방법을 일부 도입했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데 그들의 경험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운용 분야에서는 한국 해군을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의 림팩에서는 한국 해군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다른 나라 해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섰습니다. 2022년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상륙군 사령관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생님이 되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2024년에는 아예 연합해군 구성사의 부사령관 역할까지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불과 26년 전만 해도 림팩에 처음 참가했던 신참이 이제는 전 세계 해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이런 발전 속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인 해양 진출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얼마 전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읽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해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해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전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군.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한국보다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이 없고 공격적인 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사실상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괴물 무기였고 사거리도 충분히 길어서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강국 한국이라.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잠수함을 바다의 스나이퍼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중국의 대만 침공로를 막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180km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함과 상륙함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한국의 잠수함들이 이 길목을 막고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듯이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과 공격력은 정말 무서운 수준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바다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한 척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여러 척이 동시에 작전한다면 저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해군과 미사일 전력의 결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미사일들이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들을 공격하고 한국 잠수함들이 남은 함정들을 하나씩 사냥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조합이라면 중국도 쉽게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적 요소였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속전속결이 핵심입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미군과 다른 연합군이 도착해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초반에 중국의 진격을 막아준다면 미 태평양 칠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착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정말 중요하겠군. 저는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해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컸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규모는 이미 미 해군을 넘어섰고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압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질적 우위로 양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크게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억제 효과도 훨씬 커질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정말 강력해지겠는데. 저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는 여러 정치적,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능력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안정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최강의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 능력을 가진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야. 저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함께 훈련하고 작전하면서 쌓은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해군 장교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이보다 든든한 것은 없지.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간의 해군 생활을 정리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 해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고 그 다음에는 경계했으며 지금은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해군의 발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분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었지만 말이죠. 얼마 전 KF-21 전투기 개발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군사 강국이 되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육군의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해군의 잠수함과 이지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한국의 발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사실상 세계 최강의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그에 버금가는 타격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발전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절대 작은 꿈을 꾸지 않는 나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발전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코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강함. 이게 진짜 군사력의 목적이지. 저는 한국의 철학에 동의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모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해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원자력 잠수함은 정말 완벽한 선택입니다. 은밀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정말 우주적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자력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저는 상상만으로도 흥분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원자력 잠수함 제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독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잠수함 건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허용해줄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퇴역을 앞두고 되돌아보니 지난 30년간 가장 값진 경험은 바로 한국 해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겸손함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동맹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해군이 보여준 놀라운 발전은 단순히 그들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운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우리의 스승이 되었고 우리도 그들에게서 계속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미 해군 장교들에게는 한국 해군과의 교류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해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더 나은 군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가진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강력한 한국. 이런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이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한미동맹, 영원하라. 이상으로 30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하며 직접 경험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사를 마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2025년 현재, 저는 퇴역을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냉전의 종료,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중국의 부상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한국 해군의 성장이었습니다. 1998년 처음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을 봤을 때만 해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년차 신참이 세계 최강 해군을 압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 해군이 전 세계 해군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차세대 잠수함 개발과 함께 원자력 추진 시스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언제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제 실전 배치까지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발전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동맹을 보호하며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력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강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 또 다른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을 함께 지켜보고 때로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해군의 성장이 단순히 그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동맹.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해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미동맹의 영원함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